강지석 원장님과 함께하는 명의열전. 고대 제왕들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병자를 구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추앙받은 명의들도 명예와 이익보다는 환자의 고통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명의열전에서 음양의 조화와 심신의 균형,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했던 고대 명의를 찾아 그들의 행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제1화 화타. 화타는 지금의 안우이성 보저우시인 패국 초연 출신으로 이름은 부였고 자는 원화입니다. 한나라 말기는 삼국지 연의의 배경이 되는 시대로 수많은 영웅 호걸이 등장했으며 군웅이 할거하면서 농과 밭은 전쟁터로 변하고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화타는 어려서부터 학문의 뜻이 있었으며 특히 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화타가 12살 때 어머니는 속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깊은 상실감은 화타가 평생 의학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 수도 낙양으로 간 화타는 의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배움을 구했고 좋은 처방과 의술을 수집해 정리했습니다. 당시 의관들은 돈벌이에 몰두했지만 화타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서주로 유학하여 여러 분야의 경서에 폭넓게 능통했기에 배국의 상 진규가 효렴으로 천거하고 대위인 황화는 황궁의 시의로 천거하기도 했지만 관직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향촌에 머무르며 의술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화타는 원래 사대부였기에 의술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늘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화타는 약과 침, 뜸, 심리치료에도 능했지만 당대 의관과 뚜렷이 구별된 점은 뛰어난 외과의였다는 점입니다. 화타는 치료할 때 혈자리를 2개 정도만 사용했다고 전해지며 침구 방면에서 그는 적추를 끼고 양쪽에 있는 협척에 혈자리를 처음으로 썼는데 화타 협척혈이라고 일컬으며 지금까지 줄곧 쓰고 있습니다. 침과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깊으면 외과 수술을 택했습니다. 화타는 초연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초연은 조조의 후방 방어기지로 전쟁에서 다친 사람으로 넘쳐났으며 특히 칼과 창에 찔리거나 굽는 등 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화타는 독주와 약초로 소독과 지혈을 하고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마취 없이 수술을 받아야 했던 환자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긴 화타는 끊임없이 약초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초, 남성, 백지, 백작약 등으로 탕약을 만들어 술과 함께 환자에게 복용하게 했더니 환자는 정신을 잃고 수면 상태가 됐으며 수술이 끝나면 깨어났지만 고통은 적었습니다. 이 약의 개발로 수술 환자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이를 마비산으로 불렀으며 세계 최초의 마취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술 후 봉합 부위와 상처에 바르는 외용제를 개발해 사용했는데 4, 5일이면 상처가 아물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대의학에서 마취제를 만들어낸 것은 이로부터 1600년 이후였다고 하니 당시 화타의 마비산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화타의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의원님, 제가 얼마 전에 개에게 발가락을 물렸는데 그 물린 상처에서 2개의 살덩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요.
한 곳은 몹시 아프고 또 다른 한 곳은 몹시 가렵고 둘 다 참을 수 없이 괴로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자네의 상처난 발가락을 살펴보니 아픈 살점에는 바늘이 10개가 들어있고 가려운 살점 속에는 바둑알 2개가 들어있구만. 아니,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발가락 속에 왜 바늘과 바둑알이 들어갈 수 있단 거야? 저 의사가 정말 그 유명한 화타가 맞긴 맞는 거야? 사람들이 모두 비웃어댔지만 화타가 칼로 살점을 잘라내자 과연 그가 말한 대로 바늘과 바둑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화타의 의술에 놀랐고 환자는 이후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타는 체질에 따라 처방 또한 다르게 내렸습니다. 화타 선생, 나는 부의 관리 아심으로 전신에 열이 나고 두통이 심해서 찾아왔소이다. 나 또한 관리로 이연이라 하오. 아심과 같이 전신에 열이 나고 두통이 심해서 찾아왔소이다. 이처럼 증상이 똑같은데 치료 방법이 있겠소이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심에게는 설사를 해야 한다는 처방을, 이연에게는 땀을 흘려야 한다는 처방을 내려드리지요. 아니, 우리 두 사람은 같은 병의 증상도 같은데 왜 치료법이 다른 것인가요? 두 사람의 체질이 다르므로 당연히 다르게 치료해야 합니다. 아심의 체질은 겉이 튼튼하고 이연의 체질은 속이 튼튼하기에 다른 약을 처방해 주는 것입니다. 화타의 말대로 처방을 받은 후 두 사람 모두 병이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화타는 병을 진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예견하는 능력도 뛰어나 환자의 얼굴색을 보거나 맥을 짚는 것만으로도 병의 정도와 예후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군 장교 몇 평이 병에 걸려 병가를 내고 집으로 가던 중 친척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마침 화타가 우연하게도 그 친척 집을 들르게 되었는데 내 자네의 얼굴을 보니 날 일찍 만났더라면 이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을. 안타깝네만 자네는 서둘러 고향집으로 돌아가게나. 질병으로 인해 자네의 수명이 다하여 이제 닷새우면 자네는 죽을 것이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보기만 하셨는데 제가 아프다는 건 어찌하시고 제가 닷새우면 죽는다니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자자, 어서 내 말을 믿고 집에 가 식구들과 마지막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네만. 매평은 그 즉시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고 가족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눈 후 화타가 예견한 닷새가 되던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관리의 아내가 병이 깊어지자 화타를 찾아와 화타가 진맥을 하였습니다. 뱃속에 죽은 태아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며칠 전 아내는 이미 유산을 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의 치료는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온 관리. 제 아내가 더욱 복통을 호소하는지라 내 이렇게 다시 찾아왔소이다. 사람을 시켜 손으로 더듬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태아의 위치를 살펴 왼쪽에 있으면 사내 아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여자아이입니다. 왼쪽에서 만져집니다요. 탕약을 배 아파여 복용하게 하고 내가 배를 눌러 몸속에 죽은 아이를 씻겨 빼내겠습니다.
과연 화타가 처방한 탕약과 처치로 아이를 꺼내니 사내 아이가 나오고 부인의 복통은 씻은 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타는 심리치료로 난치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한 태수가 병이 위중해 화타를 찾았습니다. 내 병이 위중하여 자네를 찾았네만 나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저의 진단은 끝이 났습니다. 치료에 앞서 우선 극진하게 저를 대접해 주시고 사례금도 두둑히 주셔야만 합니다.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야 뭔들 아낄 것인가? 내 부족함 없이 그대에게 살해하겠네. 화타는 태수의 아들에게 부친의 병과 치유책에 관해 설명하곤 자신을 도와달라 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태수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화타는 오히려 태수를 모욕하는 편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태수는 분을 못 이겨서 노발대발 화를 내다가 수차례 검은 피를 토해 병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화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몸조리를 돕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것은 간의 기운을 강하게 해 한 곳에 뭉쳤던 기운을 풀어주는 원리로서 오랫동안 깊은 고민과 잡다한 생각을 버리지 못해 병으로 번지게 된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본성에서 독화살을 팔에 맞은 관우의 상처는 쉽사리 낫지 않았습니다. 관우의 상처를 살펴본 화타는 독이 뼛속까지 침투하여 수술을 해야 한다며 관우에게 수술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조용한 곳에 큰 기둥을 세우고 고리를 기둥에 튼튼하게 박은 후에 장군의 팔을 고리에 끼워 밧줄로 묶겠습니다. 그리고는 뾰족한 칼로 살을 벗겨냅니다. 그러한 후에 뼛속에 스며든 독을 마지막까지 긁어내고 약을 바르고 상처를 꿰매면 수술이 끝납니다. 이리 해야만 뒤끝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장군께서 겁을 내실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관우는 도리어 껄껄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살을 가르고 뼈 좀 긁어내는데 무슨 기둥과 고리가 필요하겠소? 그대로 긁어내기로 합시다. 그리고 술상을 청하여 관우는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고 화타는 관우의 살을 째고 뼈를 긁어냈습니다. 서걱서걱 뼈 긁어내는 소리에 모두 소름이 끼쳐 고개를 돌리건만 정작 수술을 받는 관우나 수술을 하는 화타는 모두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팔에서 도끼를 머금은 피를 한 동이나 뽑아낸 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렇듯 화타가 명의로 이름을 떨치자 같은 고향 출신인 조조는 그를 불러 곁에 두고 자신이 앓고 있는 두통을 치료하게 했습니다. 화타는 조조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대왕의 머리가 아프신 것은 풍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병의 뿌리가 뇌 속에 있는데 풍연을 빼내지 못하면 아무리 침이나 탕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내 평소 두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달리 방법이 있단 말인가? 제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마비산을 마신 후 마취가 되면 예리한 도끼로 머리를 가르고 풍연을 빼내시면 병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 내 머리를 가른다고? 지금 내가 나를 죽이려는 속셈이로구나. 여봐라. 여기 화타를 당장 감옥에 가두고
더는 저리도 맹랑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화타는 죽기 전에 자신의 의술이 적혀있는 책을 옥졸에게 전하려 했으나 처벌을 두려워한 옥졸이 받으려 하지 않자 스스로 그 책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조조는 뒷날 자기 아들 조충이 병으로 위독하게 되자 화타를 죽인 것을 후회했다고 하며 그 자신도 결국은 기가 상초로 치밀어 올라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얼마 후 사망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화타는 신체 단련을 중요시하여 이를 통해 체질 증강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사람 몸은 알맞게 일을 해야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움직이면 음식물이 소화되고 혈맥이 순조롭게 통하여 병이 생기지 않는데 비유하자면 문지돌이가 끝내 썩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생각으로 호랑이, 사슴, 곰, 원숭이, 새 등 5가지 동물의 동작과 특징을 고대 도인 토납술 및 중의학, 장부, 경락, 기열, 이론과 결합하여 중국 전통의 양생공법인 오금이의 기초를 만들어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장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제자 오보에게 양생술을 전했는데 이를 시행한 오보는 90세가 되어서도 귀와 눈이 밝고 치아가 완전하며 견고했다고 합니다. 화타에게는 번화라는 제자도 있었는데 그에게는 온나무 등을 이용한 칠엽청점산의 제조법을 가르쳐 주었고 번화는 그것을 오래 복용해 100살이 넘도록 장수했으며 심술에도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